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 하봉규 교수입니다. 이 시간은 제2강좌 중세시대와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오프닝 씬은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분은 샤를 마뉴라고 해서 프랑스어로 설명하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카를 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쪽에서는 이제 카롤루스 데제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테니스계의 신승인 카를루스 알카라즈가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로마인의 황제, 800년에서 814년, 그리고 924년에 로마의 칭호가 다시 사라졌다가 962년 오토 1세에서 이분의 후손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건국이 되고 800년을 유지를 하다가 1806년에 해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를 관통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종교계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은 초대 교회 교부이고 원래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하셨고 성직자고 주교이며 신학자, 유명한 고백론가 신국론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다음에 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은 로마의 멸망입니다. 로마의 중세의 시작은 바로 로마의 멸망인데, 로마가 멸망한 것은 AD 476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이 로마의 멸망 전 한 200년 전부터 이 로마는 혼란기, 쇠퇴기를 가져옵니다. 그 결정적인 분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영화 혹시 글래디에이터라고 할리우드 영화 한 10몇 년 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5대 hen제 중에 한 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일종의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정치적으로는 좀 실패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가, 시저가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니까, 시저는 자기 직계를 후손으로 하지 않고 양자를 후손으로 후계를 시킨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분이 5대 hen제 마지막 5대 hen제인데 자기 친아들을 그렇게 황제를 승계시켰고, 그것이 모든 화근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아들 콤모두스라고 하는 친구,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는 주인공은 막시무스이고요. 그 콤모두스라고 하는 젊은 황제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부친을 살해하고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특히 자기가 금투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또 악명 높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데, 이분 이후에 그 에드워드 기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명저인 세계 로마 제국 쇠망사에 보면은 그 이후에 황제권이 추락을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황제가 1년에 3번, 4번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이 옥션을 다시 말해가지고 경매를 통해 가지고 황제를 칭하고, 그리고 황제들이 이제 그 당시 근위병들한테 보이지 않으면은 바로 살해를 당하고 이런 교체되는 운명을 보여주는데, 황제권의 이제 추락 200년 전부터, 이제 망하기 200년 전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오히려 그때 이제 기독교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기회가 되는 것을,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후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후반기 결정적인 것은 이제 야만족의 침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훈족, 그리고 이제 고터족이라고 하는, 훈족이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는 흉노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국 친구들은 음훈을 나쁘게 따가지고 흉노라 해가지고 아주 사악한 쪽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훈족이라 해가지고 우리하고 거의 같은 북방 하나의 유목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오늘날의 이제
터키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쓰더라고요. 예, 터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그 말갈족이라고 하는 또 돌굴족이라고 하는 돌굴족의 이름이 바로 이게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가 낳은 동양사학자인 르네 그루스가 쓴 유목제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고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훈족이 백색 훈족, 백이 색깔인데 동서남북으로 하면서 색깔이 이제 오는데 백색이 바로 서쪽의 훈족입니다. 서쪽의 훈족이었던 왕이었던 그 당시 아틸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틸라 그 이야기는 영화에서도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유목 제국의 3대 황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아틸라 그리고 징기즈칸 티무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틸라 이야기가 하면서 지금 오늘날의 그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베네치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었을까? 바로 육상이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낮은 해안에 자리를 잡아가서 인공섬을 만든 겁니다. 그 어려운 그 이유가 뭐냐니까 고트족의 침략 때문에 이 유목민들이 오지 못하는 바다 쪽으로 가서 자기들이 터전을 일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역사의 그 재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와 기독교의 공생관계가 이때부터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는 원래 헬레니즘적 전통 때문에 그리스의 다신교를 받아들였던 나라였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죠. 뭐 주피터 같으면 유피테르라고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유일신이었던 기독교로 넘어가고 그게 유명한 그 공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역사가 어떤 경우에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중세를 천년을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 그러니까 로마가 476년에 망하고 거의 천년을 갔다고 하면은 1400년, 500년 되면 르네상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천년의 중세가 가는 것이고 그것은 봉건제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중세하면 봉건제입니다. 그 봉건제는 제도적으로 그게 게르만적 봉건제를 가져온 겁니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슬람족이 유럽을 침공한 것이 711년부터입니다. 그 스페인을 경유해서 이제 유럽 본토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거의 나중에 해결하는 것이 800년을 갖다가 유럽에 전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초기에는 유럽 본토까지 왔기 때문에 그 유명한 엘시드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나타났던 것이 샤를마누 황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그 읽었던 책 중에 그 알퐁소의 도대 이야기 보면 샤를마누 황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샤를마누는 그 정도의 황제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그 한번 독일 사람들하고 여행을 같이 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프랑스의 노트르담 사원 같은 데 가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건 프랑스인데 파리인데 어떻게 독일 애들이 우리 거라 하느냐. 이 친구들은 프랑크 왕국이라는 걸 자기 전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라 말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어쩌면은 프랑스의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동유럽은 일체 용납을 하지 않았어. 동유럽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병사가 죽으면 또 마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은 같은 모국 혹은 같은 이 뿌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원래 샤를마누는 원래 쉐망시라는 별명이 있던 카를 마르텔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궁제 출신이죠. 궁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는 궁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왕을 대신하는데 이 친구가 그걸 대신했고 그 카를 마르텔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봉건제 이 유럽의 이 이슬람 침공에 대해서 유럽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게르만의 종사제도를 가져오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 종사제도가 왜냐니까 게르만의 종사제도는 추상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을 무조건 복종해야 따르는 법적이고 경제적 관계를 넘는 하나의 도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게르만의 전통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봉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퓨들이라고 하는 퓨들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독일 말로 포이달리즈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토제가 바로 주종 간의 봉토라고 하는 땅을 갖다가 주고 받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관계.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 종사제와 게르만의 종사제와 봉토제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것입니다. 또 한편 더 가면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국교로서 유럽 전체의 하나의 보편 종교로서 틀을 잡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중세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유럽의 기독교의 완전한 하나의 전통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이제 로마가 망하기 150년 전이었던 325년 니케아 공회의가 드디어 콘스탄티누스 1세가 주최한 최초의 기독교 공회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아리우스파를 갖다가 징계를 하고 또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고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등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것은 이것이 이제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교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망하면서 오히려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국교가 되고 그 국교가 된 것이 로마가 망하면서도 그것이 잔존되면서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제도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 중세를 또 하나의 특징적으로 봅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국제 간의 역학관계를 특이하게 중세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세 가지 그 교황과 황제와 국왕이라고 하는 삼강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국제적 역학관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로마가 망하고 470년 망하고 그리고 1500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에 유지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1500년경에 유럽은 어느 정도 나라가 많았느냐 하면 1000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약 1000개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늦어가지고 1700년경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300개의 작은 나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소국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황제가 있고 신성 로마의 황제가 있고 또 바티칸에는 교황이 있고 그리고 왕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삼강 구조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국제관계의 역학구조 이것이 동양하고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흔히 에리스토크라시 인터내셔널 국제귀족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귀족은 항상 국적에 관계없이 통용되는 하나의 신분이 보장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천주교를 오늘날 보면은 글로컬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글로컬은 글로브와 로컬의 합성어죠. 글로브. 그러니까 지구라는 뜻하고 로컬, 지역이라고 하는 게 합성어를 글로컬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천주교가 글로컬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왜냐니까 그 유럽에 다 통합되는 것이 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카사노바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정욕의 화신이기도 하고 남자의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카사노바는 직업이 한 8개, 9개 됩니다. 국제인입니다. 이탈리아의 출신이었고 베네치아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상당히 공부를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오늘 같으면 프랑스의 오늘 로또 제도 있지 않습니까? 로또를 창안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로또를 창안하고 그리고 스파이 활동부터 해가지고 한 8개, 9개 직업을 가지면서 러시아까지 스페인에서 러시아까지를 왕래를 하면서 국제적인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18개, 9개 바로 글로컬의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에 관계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교황과 황제 그리고 국왕이라고 하는 책맥 속에서 재능적인 재미있는 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1077년 1월 25일에서 1월 28일까지 3일간 있었던 건데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로부터 가문의 위협을 받고 카노사라는 도시에 찾아가서 3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업소를 했던 것이 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가 교황의 근위에 이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1648년에 이르러서 무너집니다. 그것이 이제 흔히 나중에 이제 베스트팔린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종교 전쟁으로 이제 무너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종교 개혁하고 연관이 돼서 이 중시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유럽의 이런 특징이 이제 아까 봤던 아리스토크라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두 개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랑스가 낳은 4대 hen제라고 이야기합니다. 4대 대왕이 있는데 그 대왕 중에 한 분이 앙리 4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헨리죠. 이분은 이제 나중에 신교와 구교의 싸움, 그러니까 위근호를 갖다 그걸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낭트 칙령을 만들고 오늘날 프랑스가 일주일에 한 번은 닭고기를 먹게 하는 그런 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거 역사책을 보면은 이분은 굉장히 정욕이 센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막 수도 없는 애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60이 넘어서 14살짜리 소녀를 귀족 소녀였습니다. 소녀를 이제 계속 그걸 하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대시를 하다 보니까 이 소녀가 손을 잡고 애인하고 손을 잡고 벨기에로 도망을 갔습니다. 프랑스 역사는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늦게 이제 앙리 4세가 그걸 알게 되니까 프랑스 국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협박 편지를 쓰죠. 왜? 거기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거기 간 것 귀하 밑에 간 걸 알고 있으니까 빨리 보내지 않으면은 내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최후 통첩을 울티마툼이라죠.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벨기에 국왕의 탑스가 나오는데요. 약소국이죠. 벨기에는 그 당시 프랑스는 대국이고 약소국으로서 국왕으로서의 편지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프랑스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나는 할 수가 없다. 결론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아무리 프랑스 황제이지만 황제한테 협박을 된다면 나는 전 유럽의 이 제후들로부터 바로 손가락질을 당할 거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만 그 당시 왕이 암살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빌헬름 2세의 이야기입니다.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 독일 통일을 시킨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모셨던 황제입니다. 비스마르크는 1871년 독일 통일을 마지막 하기까지 3번의 전쟁을 합니다. 처음에는 덴마크와의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하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와의 전쟁을 준비를 끝냅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침 빌헬름 2세가 건강이 안 좋았어. 엠스라고 하는 온천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직접. 왜? 전쟁을 결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폐하 이제 하니까 빌헬름 2세가 아주 수고 많아서 재상 멀리까지 와서 너무 수고 많고요. 이렇게 하니까 폐하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쟁을 허가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빌헬름 2세가 뭐라니까 내가 두 번의 전쟁을 자기가 다 해놓고는 마저 프랑스의 황제한테 내가 전쟁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먼저 그걸 갖다가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두 번 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엠스에 온 그 당시 나폴레옹 3세였습니다. 프랑스 국왕이. 그 나폴레옹 3세의 전문을 조작을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해가지고 프랑스가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폴레옹 3세가 전쟁에 참전했다가 먼저 전쟁을 개시했다가 세당에서 포위되고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황제, 국왕 이런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크라시 인터내셔널 국제 귀족주의에 자기들이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동양하고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네 번째는 중세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중세는 아까 기독교의 천년의 기독교가 완전히 뿌리내는 시기,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황금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까 장면에 나왔죠. 오프닝 씬에 나왔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분은 신국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신국론은 또한 역사 철학의 창시자라기도 합니다. 역사 철학, 독일의 헤겔이라고 하는 역사 철학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것의 창시자, 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신국론 내용은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을, 멸망한 로마 제국을 신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크게 역사는 뭐냐, 두 공동체 간의 투쟁이다. 하나는 신의 사랑을 보는 하늘의 군대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 지상의 군대의 투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사는 뭐냐, 인간을 은총으로 구제하겠다는 신의 의지의 실현 과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분은 알제리 출신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멸망한 로마 제국을 신의 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펼쳐내신 분입니다. 또한 이분은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나중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옵니다만 이 스콜라 철학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스콜라 신학자, 대표하는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겁니다. 이분은 대표 저설이 신학 대전으로 유명하죠. 이분의 스콜라 철학은 다시 말해서 뭐냐니까 신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앞 시간에서 플라톤의 제자이면서 플라톤이 이상주의로 갔다면 이분은 현실주의로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이 철학과 그리스도 신학을 결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중세의 가장 중요한 철학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 당시 신학을 대표하시는 분은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는 이탈리아 중부의 아시시 출신으로 기독교 수사이자 저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회를 창설하신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혹시 영화에 마가렛 대치라고 헐리우드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 마가렛 대치는 메릴 스트립이 분장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거기에 보면 끊임없이 이 마가렛 대치가 엎조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을 조심하라. 말은 곧 행동으로 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등들이 전부 다 나중에 밝힙니다. 뭐냐,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마가렛 대치의 아버지가 사실은 작은 자파점을 하셨지만 또한 교회에서 설교도 한 번씩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프란시스코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이야기했던 걸 마가렛 대치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영화는 시작과 끝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카노사의 굴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황과 그러니까 천년의 중세는 교황과 황제와 국왕 간의 삼강 구도였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형적인 케이스가 하나가 바로 또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에서 1291년 8차 원전으로 끝납니다. 9차 원전을 하다가 이제 교황이 돌아가시는 머리에 8차 원전 끝났는데 이것은 200년에 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유럽에는 30년 전쟁, 80년 전쟁, 100년 전쟁, 200년 전쟁, 이런 끊임없는 있는 겁니다. 30년 전쟁은 나중에 얘기해요.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0년 전쟁은 이 종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만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전쟁이 80년 같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100년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이었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는데 십자군 전쟁은 거의 200년간 갔던 전쟁입니다. 자, 여기에는 보면은 원래 우르바노 2세 프랑스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요청을 한 겁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이 폐쇄되었다.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슬람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이슬람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이슬람을 폐쇄했죠. 예루살렘을. 그래서 이제 전쟁을 촉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쟁은 또한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데 여기 전쟁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 성사에 대한 의무 면제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참전한 것은 어떠한 죄를 묻지도 않겠다. 그리고 전리품도 본인이 다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사단이 난립이 되면서 전쟁이 200년에 걸쳐서 8번에 걸쳐서 납니다. 여기에서 어떤 행위가 나타나면 살라딘이라는 스타가 나타납니다. 살라딘. 오늘날 우리가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이집트 출신의 축구 선수가 살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살라 이름이 바로 이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는 살라흐 아딘 유수프라고 하는 제왕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터키가 아니고 오늘날 쿠르드족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집트, 시리아, 메카, 이라크, 예멘까지도 통치했던 위대한 정보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고 십자군 전쟁의 핵심을 거했던 3차 십자군 원정의 주역이었습니다. 영화 소설이 있죠. 십자군 원정에 보면 이 친구가 나오죠. 살라딘이. 그 당시 화살을 가지고 주인공을 가지면서 화살을 가지고 화살 한 개 쏘면 몇십 명의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사고 하면 아주 그걸 잘 하고 있습니다. 살라딘은 유럽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제왕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살라딘은 나중에 협상할 때도 살라딘이 나와서 협상을 하죠. 그러면서 황제는 죽이지 않겠다. 아니 죽이지 않지만 그걸 책임졌던 것을 시행하고 또 자기의 약속을 다 지켜줍니다. 나는 살라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협약을 하면서 나중에 유럽 애들이 믿으니까 내가 살라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라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카노사의 굴레하고 또 다른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 황제와 교황과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은 우리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럽은 그러면은 과연 암흑 시대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유럽은 암흑 시대가 아니었다. 초기에는 유럽은 컴컴한 숲의 대륙이었다. 근데 그것이 수사를 중심해 가지고 바로 들판의 대륙으로 바뀌는 푸른 들판의 대륙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었고 많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600년경에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2배가 증가하고 이런 등등.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18세기 중반 1730년대에 영국에서 나타나고 확산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기반이 되는 것도 이 당시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당시 농업혁명이 된 것도 종자 개량을 한다든가 심경법, 좋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깊이 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그 경제기도 보여주고 또한 비료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했고 더 큰 것은 뭐냐? 농업혁명과 산업혁명도 있지만은 백과전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럽의 변화, 유럽의 발전을 알 수 있는 거죠. 백과전서는 디드로 달랑베르 프랑스의 이 친구들은 원래 이제 영국의 베이컨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이컨에 헌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 후에 국민공회에서 자기 돈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백과전서는 17권 그리고 이것이 한 45개의 판본으로 이제 한 25개국에 수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17권 1751년에서 1765년 동안에 이것이 만들어진다. 오늘날의 백과사전의 하나의 모델이죠. 그 당시 보면은 탄도학 같은 것들 아주 우리가 오늘날도 쓰고 있는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든가 총알하는 탄도학 같은 것도 그 당시 벌써 다 놓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이 백과전서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럽의 발전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 데니 디드로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이 회화론이라고 하는 미술평론도 쓰고 철학
철학가이자 또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루소가 학예론을 쓰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쓰라고 명령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이게 보시면은 단테의 신곡은 1308년부터 1321년 동안에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테의 신곡 왜 중요한 거냐니까 단테는 1300년 초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1500년대 하면서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1300년대부터 중반부터 나타나는 것이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1300년 초니까 이때는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중세의 세계관, 우주관을 다 투영한 것이 신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은 신곡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테는 이 그림에 보면은 단테는 보면 옆에 나무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월계관을 뜻합니다. 월계수를 뜻합니다. 왜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국의 개관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개관시. 바로 이게 월계관을 쓰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쓴 그러니까 하나의 위대한 시인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사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전통이 이제 이탈리아에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영국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는 천국, 연옥,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지옥도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9단계로 된 지옥. 그 중에서 가장 밑바닥 무간지옥이라고 그러죠. 가장 밑바닥 지옥은 루시퍼가 얼음 굴에서 이제 뇌를 씹어 먹고 있는데 그 대상이 카시우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다, 바로 유다와 카시우스 그리고 브루투스.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암살할 주도한 인물이죠. 그 두 명과 이건 배신자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 지옥에 난 최악의 그러니까 최고 지옥은 지옥 중의 지옥이죠. 그 지옥 중의 지옥은 세 명이 있는데 한쪽은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했던 가롯 유다 그리고 카이사르를 배신했던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를 데렸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이 지옥이라든가 천국을 안내하는 사람이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치가 나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로마 시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르길리우스는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천재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뭘 하니까 아이네이아스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건국신화, 로마의 건국신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물루스 형제가 쌍둥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했던 그런 전설이 하나 있고 너무 허접하니까 다시 만든 겁니다. 그게 누구냐? 베르길리우스가 만든 거예요. BC 70년에서 16년을 산 친구.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도 그림에 보십시오. 베르길리우스도 이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월계관을 쓰고 있죠. 똑같다는 겁니다. 신이 최고의 신이다. 그래서 이게 아이네이아스 스토리라는 건 뭐냐? 트로이 왕족이었던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로물루스 형제 그게 아니고 트로이 왕족이었던 아이네이아스가 또 이 친구는 안키세스의 아들이면서 또 그리스 신화의 여신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신의 후손이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 아버지 이제 안키세스를 안기는 이 사진입니다. 아버지 안키세스를 모시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찾아서. 그래서 나중에 카르타고를 격려하고 라비니움이라고 하는 초대 국왕이 되거든요. 그 카르타고를 격려했다는 것은 그 당시 싸우고 있던 그 카르타고와 나중에 포에니 전쟁을 한 카르타고를 갔는데 그게 아니다. 끊임없이 나오죠. 이게 신이 계시가 나옵니다. 카르타고를 갔는데 여기서 정착할까요? 하니까 아니다. 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가서 라비니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영어로 했는데 이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곡이라고 하는 것도 이 연관선 속에서 로마 역사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한
이기해 왔던 로마의 건국 신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세 시대는 성경을 완전히 통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더 신성한 책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 세속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감히 그것을 읽거나 특히나 자국말로 번역하는 것도 금지가 됐다는 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흔히 이 라틴어 코드를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중학교부터 라틴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까지는 한 6년씩, 9년씩 공부를 하게 하는데요. 왜 라틴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게 라틴어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를 상징하고 유럽 언어의 보통 기본이 되기 때문에 본토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틴어 코드가 이 마틴 루트라든가 츠빙글리라든가 칼빈 혹은 칼빙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런 사람들 신학자가 다 종교 개혁에 앞장선 것은 바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걸 확산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 1000년 동안에 로마 교황청의 그 운영 시스템이 그렇게 해왔다. 그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밝히는 현대의 작가가 있다면 미셸 푸코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죠. 그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권력과 지식, 현대사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수도원과 대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기 그림에 보면은 바티칸이 나오고 시스티나 성당의 이 천지창조를 보여줍니다. 그 시스티나 성당 지금도 가도 천지창조가 있는 그 방에 가면은 한 30분씩 앉아 있거든요. 참 위대한 작품인데 그 위대한 작품 속에는 또 뭐가 있냐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세를 뜻하기도 하면서 중세를 넘는 사람으로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외교관이자 피렌체 공화국입니다. 피렌체면 오늘날의 플로렌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고 시대를 앞선 정치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론을 썼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마키아벨리 정우균 해가지고 정치를 도덕으로부터 분리시킨 사람입니다.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제 한때 이탈리아를 많이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 군인한테 감히 이 마키아벨리의 고향에 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찌 보면은 상당히 그 경운을 당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에 재밌는 것이 군주론인데 그것은 체살의 보르지아라고 하는 백작 로마냐 공작의 일화를 했습니다. 로마냐 그 당시 이 친구는 자기 공국에 너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분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레미로 데 오르코라고 하는 총독을 임명합니다. 이 친구한테 지뢰를 내리죠. 이 친구는 아주 잔인하게 정리를 합니다. 금방 정리를 해버립니다. 혼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너무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총독을 싫어하게 됩니다. 정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딱 눈치를 보고 나중에 이 친구를 처형시켜 버립니다. 광장에 데려와서 몸을 두동강을 내버려요. 끔찍하게.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그 총독을 죽였으니까 그 보르자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다시 국민들의 신임을 얻게 되고 또 하나 이 친구는 또 암살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군주는 강력함이 우선이다. 민주주의를 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함을 위해서는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영악함이 결합해야 된다고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그 당시 이탈리아가 나중에 혼미한 중세의 대표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 오늘날 같으면 절대주의를 선호하는 이론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시의 후반에 나타났던 종교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호이징거의 네덜란드 친구죠.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중세의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 쪽에는 르네상스가 한창인데
여기에 보면은 중세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그것을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체코 같은 나라들에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태어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했는데요. 원래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반 종교적 활동을 했다고 화형을 시켜버려요. 138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베르갱이라 해요. 귀족 출신의 종교개혁자인데 이 친구도 처형을 당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메노 시몬스라는 친구가 있었고 보헤미아가 또 중심이 됩니다. 보헤미아는 오늘날 체코 지역이죠. 얀 후스 같은 친구가 화형을 당하고 제롬 같은 경우도 친구인데 화형을 당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 당시 보헤미아의 공주가 영국의 왕비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야누스의 그림을 보면은 야누스는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하나의 그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그 볼품없는 평민들이 타는 거죠. 그냥 평민들이 타는 말을 타고 옷도 흐름하게 입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이 교황은 삼청의 관을 쓰고 추기간 화려한 옷을 입고 보무당당에 가는 모습을 비교를 시키면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맞느냐, 이 타락한 신학자들의 행동이 맞느냐고 그것을 비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존 위클리프의 그림이 나옵니다.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나중에 틴들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번역을 합니다. 많은 틀린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존 위클리프는 신학자로서 사실은 독일의 마틴 루트를 앞서 가지고 이것을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그 번역하다가 이제 나중에 화형을 당한 사람이고 얀 후스도 마찬가지 하다가 반종교 행위로 이렇게 화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아까 그 지옥은 9단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9단계. 9단계 이야기했는데 그 비슷한 것이 셰익스피어의 인생 7단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시대는 나중에 이제 그것도 되지만은 리드의 인생 7단계를 해가지고 어린아이, 학생, 연인, 군인, 법관, 어릿광대, 제2의 어린이, 철학자의 시대라 해가지고 하는데 이 1단계, 7단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셰익스피어 가장 유명한 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작품에 보면은 여기 작품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하는 작품이 2막 7장에 자크의 대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셰익스피어의 인생 7단계도 이런 9단계 아까 봤던 단테의 신고개처럼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면서 그것을 하나의 작은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재밌고 해서 이걸 여기에 넣었습니다. 순서가 원래 제2강은 그렇게 우리가 천년 가장 긴 기간인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렇게 느슨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2강 중세와 기독교, 중세와 종교에 대해서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